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낮춰줍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싹 물러갑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2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2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2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2~3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2~3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 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을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양파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파를 그냥 드시면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의 겨우 5에서 10%만 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금덩이를 손에 쥐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죠. 그런데 부엌 천장에 있는 식초 딱 한 숟갈만 더해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냥 먹으면 손해일까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당까지 잡아주는 귀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케르세틴이 양파의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튼튼한 금고 안에 보물을 넣어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씹어 먹어도 대부분이 흡수 전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단단한 세포벽을 부드럽게 녹여주거든요. 이 금고문이 열리면서 케르세틴이 쏟아져 나오고 식초의 산성 환경이 이 성분을 위산에서도 보호해줘서 장까지 무사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양파라도 식초와 함께 드시느냐 안 드시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50대 중년이 넘어가면 혈관이 소리 없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 벽에 끈적한 기름때가 달라붙어 있어서 피가 시원하게 돌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행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온몸이 무겁고 손마디가 뻣뻣해서 주먹 하나 쥐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혹시 요즘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면 5년 뒤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와 같아서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노폐물만 쌓여서 몸을 더 망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양파가 좋다는 걸 아시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위장만 자극하고 좋은 성분 흡수가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유황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여기서 식초에 아세트산이 함유하면 콜레스테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합니다. 방패로 막으면서 적군의 복음로까지 끊어버리는 셈이죠. 또한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유아프로필 성분이 있어서 높은 혈당만 골라서 낮춰줍니다.
정상 혈당을 건드리지 않고 높을 때만 작용하는 똑똑한 기능이에요. 식초의 아세트산도 탄수화물의 당분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당뇨 환자분들에게 소금 대신 식초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처음 2주 정도는 소화가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십니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양파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속이 가벼워지고 화장실도 수월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손끝 발끝에 온기가 싹 돌기 시작하고 3개월을 넘기면 건강검진 수치에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아침이 한결 가뿐해져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골밀도가 훨씬 좋았고 골반 골절 위험이 20% 이상이 낮았습니다. 식초 쪽도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2009년 일본 임상시험에서 매일 식초 15에서 30ml를 마신 분들의 체중이 12주 만에 0.9에서 1.8kg나 줄었고, 식초의 구연산이 칼슘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4.4배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이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조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특급 레시피 양파 식초 절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써세요. 딱 15에서 20분만 공기에 노출시켜 주시고요, 양파 속 효소가 공기와 반응하면서 유익한 성분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양파를 꾹꾹 눌러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주정 식초가 아니라 천연 발효라고 적힌 양조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기호에 따라서 통후추 한 줌과 양배추도 양파와 동일량을 넣어 두셔도 좋고요. 이틀만 냉장 보관하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물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퀘르세틴이 60에서 8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버리시면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챙기는 겁니다. 껍질을 씻어서 말린 다음에 물에 넣고 15에서 20분 끓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나 미나리를 넣으시면 혈관을 뚫어주는 힘이 더 좋아지고 다시마를 넣으면 맛도 깊어집니다. 이 물에 간장과 식초를 살짝 더하시면 흡수율이 최대 120%까지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궁합 음식을 꼭 알아두세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는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퀘르세틴이 만나서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황금궁합 1위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면 알리신이 비타민 B1 흡수를 끌어올려서 피로 해소에 아주 좋고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이 합쳐져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특히 된장과 양파 조합은 꼭 주목해야 하는데요,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생양파를 식초에 살짝 절여 된장을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약이 되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하루 루틴은 이렇게 잡으세요. 아침 식사 때 양파 식초 절임을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양파 껍질물을 종이컵 1컵 정도 식사 중에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양파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식초는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양파든 식초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식초는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뒤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시면 치아 범량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파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우유예요. 꿀은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우유는 양파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곤란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등 푸른 생선, 된장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스피린이나 와피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생강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자극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몸의 온기를 올려서 혈액순환까지 도와주거든요.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 대신에 5분에서 7분 정도 볶거나 데쳐서 드시면 자극은 줄면서 퀘르세틴 흡수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한 망과
천연 발효 식초 한 병만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찾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 반 개에 식초 한 숟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을 젊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코막힘 10년 방치하면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코가 답답하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냥 넘기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쪽 코를 막고 숨을 쉬어 보시는 거예요.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시나요? 막히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비염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몇십 년 넘게 코 막힌 상태로 사시면서 본인은 원래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치료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 마르고 칼칼하시죠? 낮에도 괜히 멍하고 피곤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은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그래요. 밤새 입으로 숨을 쉬시니까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코가 막히면 코골이가 생기고요. 심하면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정작 자신은 모르세요. 하지만 뇌는 알고 있습니다. 뇌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낮에 자꾸 졸리시고 집중이 안 되시고 머리가 멍하신 거예요. 이게 다 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코 좀 막히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비염을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시면 코 안에 있는 점막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살짝 부어있는 정도인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점막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서 엄청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수술해서 점막을 긁어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염증이 오래가면 점막 밑에 있는 뼈까지 두꺼워져요. 뼈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더 꽉 막히게 되겠죠. 이때는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이게 다 비염 수술이에요. 처음에는 약으로 간단히 해결될 걸 방치해서 수술까지 가시는 겁니다. 특히 어린 손주분들 비염 있으시면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비염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코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요. 이게 오래되면 얼굴 형태까지 바뀔 수 있어요. 턱이 뒤로 들어가고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은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비염이 왜 생기는 건지, 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 안을 들여다보시면 계단처럼 생긴 살이 3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비갑계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이랑 가습기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온도 조절이 되고 습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너무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갑계가 알레르기 물질을 만나면 부어올라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털,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흔합니다. 이게 침구류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이 진드기가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우면 코가 더 막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코 옆쪽에는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코랑 연결되어 있는데 비염이 심해지면 이 부비동까지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축농증이에요. 부비동에 고름이 차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묵직하게 아프고 노란 콧물이 나오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코 세척을 꾸준히 하시고 환경 관리를 잘 해주시면 2주 안에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마르시고 머리가 맑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코가 뚫리니까 밤에 숙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숙면을 하시니까 낮에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요.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염 치료를 제대로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능률이 확 올라가고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코 하나 뚫렸을 뿐인데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목에 가래가 껴서 킥킥 하시던 분들 이것도 많이 좋아지게 돼요. 코에서 내려오는 콧물이 줄어드니까 목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외출하실 때도 훨씬 가뿐하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배예요, 8배. 비염을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도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 세척,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치료법입니다. 수많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치료 받으실 필요 없이 집에서 매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식염수 코 세척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생리식염수예요. 이게 노즈큐어라고 되어 있고요. 약국에서도 이걸 팝니다. 이 안에 보통 어떤 게 들어있냐면 코 세척 전용 소금포 여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240ml 정도가 들어있어요. 반 정도는 한쪽 오른쪽 코에 하고 반 정도는 왼쪽 코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빨대처럼 되어 있고, 자, 열면은 이쪽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고 짜면은 그대로 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 이렇게 슉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 세척 전용 소금포인데 집에서 쓰는 천일염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 세척용 소금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사면은 한 1년 정도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물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정수기로 찬물을 반 정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뜨거운 물을 넣어요. 왜냐면은 정수물도 굉장히 좀 미지근해서 좋긴 하지만 따뜻하게 저는 코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 세척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돗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안에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 물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물에다가 소금포를 넣고 녹이시면 되는데요. 코 세척할 때 물이 너무 차가우면 코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좀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소리를 좀 내주세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오른쪽 코에 넣으실 때 이게 그대로 왼쪽으로 해서 물이 그대로 나와줘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회전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척이 완전히 잘 될 수 있겠죠? 눈금의 반 정도를 얘를 누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빼내주시고 나머지 반은 왼쪽 코를 하시면서 누르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 세척을 하시고 나서도 물을 잘 빼셔야 됩니다. 코 안에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그냥 코를 풀면 일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코를 풀어주셔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한번, 옆으로 돌려서 한번, 고개를 젖혀서 한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주는 게 훨씬 잘 빠집니다. 고개를 숙여서 했을 때는 숙여서 이렇게 다 코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도셨을 때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그대로 하시면은 이게 다 나오고 왼쪽 하실 때는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콧구멍에 힘을 주셔서 탁 빼내주시고 그리고 뒤로 한번 젖히셔서 오른쪽 가면은 오른쪽 콧구멍 막고 이거서 흥해가지고 딱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에 있는 코로 힘을 흥 주시면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코를 살짝 당기면서 빨아들이듯이 해주시면 끈적한 것들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 밤에 누우면 유독 코가 더 막히시죠. 진먼지 진드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데요. 침대랑 이불에 특히 많이 삽니다. 이 녀석들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구류 빨래 하실 때 세탁기 온도를 60도로 맞춰주세요.
세제 없이 그냥 뜨거운 물로만 돌리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에 물이 잘 들어가시는 분들, 코 세척은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귀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습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가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기를 먹고 살아요. 습도가 50%가 넘어가면 진드기가 엄청 번식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보다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 안이 건조하시면 코 세척 후에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서 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면 촉촉하게 유지되실 겁니다. 자, 비염은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느끼셔도 밤마다 코가 막히면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숙면을 못 하시면 낮에 피곤하시고 오래되면 점막이 굳어서 수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코 세척을 한번 해보세요. 2주 만에 아침이 달라지실 겁니다.